성종 13년 1482년 한양 저동의 한미양 가문이었던 한양조씨 조원광의 집 마당에 갑작스러운 한기가 서렸다. 한겨울도 아닌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 아기의 울음소리가 천장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귀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맑으니 장차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겠소. 아이의 이름은 광조. 조상을 빛낸다는 뜻이었으나 할아버지 조는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조상을 넘어 나라 전체를 비출 불꽃을 보았다. 어린 광조는 유독 대나무를 좋아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 고듬이 제 성정인 양 아이는 대나무 숲에 앉아 글을 읽곤 했다. 하지만 시대는 영명한 아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성종의 서거와 함께 조선의 하늘엔 피비린내 나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로 연산의 시대였다. 광조가 17이 되던 해 아버지 조원광이 평안도 어천의 찰방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사실상 변방으로의 좌천이었다. 당시 한양은 무오사와의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다. 선비들의 목이 낙엽처럼 떨어지던 시절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거친 북풍이 몰아치는 변방으로 향했다. 광조야, 세상은 지금 미쳐 있다. 글을 읽되 입을 닫고 뜻을 세우되 칼을 숨겨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경고했다. 그러나 어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광조가 본 것은 굶주린 백성들과 그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이었다.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던 소년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임금이 길을 잃으니 온 나라가 뻘밭이 되었구나. 어천에 머물던 광조에게 운명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무오사화로 인해 희천에 유배와 있던 당대 최고의 유학자 한원당 김갱필의 존재였다. 김갱필은 전필제 김종직의 수제자로 사림의 적통을 잇는 인물이었다. 광조는 그 길로 희천을 향해 달렸다.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걸어 도착한 유배지 별채. 그곳엔 낡은 옷을 입었으나 눈빛만큼은 얼음물처럼 투명한 노학자가 앉아 있었다. 무엇을 얻으러 이 먼 곳까지 왔느냐? 김갱필이 물었다. 세상을 다스릴 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광조가 답했다. 법은 책에 없다. 내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의가 있느냐? 그날부터 광조는 김갱필의 문화에서 혹독한 수련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글 공부가 아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몸을 씻고 하루 종일 정자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었다. 김갱필은 제자에게 소학을 권했다. 성인이 되기 전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담긴 책이었다. 정암, 너는 이제 고요한 바위가 되어라.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그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김갱필은 광조에게 정암이라는 호를 내려주었다. 훗날 김갱필이 갑자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광조는 스승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스승이 이루지 못한 도학의 세상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겠노라고. 연산의 폭정이 극에 달하고 드디어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한양으로 돌아온 조광조의 명성은 이미 선비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다. 북방에서 온 기리나가 사림의 혼을 깨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나 성균관 유생들의 우상이 되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옷차림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논리는 정연하여 기성 권력가들도 그 앞에 서면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다. 1510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조광조는 드디어 성균관에 입성한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벼슬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을 가르쳐 조선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서원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중종은 홍구파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왕은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칼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은 바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날카로운 정신을 가진 청년 조광조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보아라. 이제 새로운 해가 뜰 것이다. 경복궁의 육중한 문 앞에 선 조광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뒤로는 수많은 사림의 후예들이 따르고 있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짧았던 개혁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중종 10년 성균관 유생들의 청거로 조정에 첫 발을 내디딘 조광조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당시 조정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반정 공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조광조가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되어 처음 대궐에 들어서던 날 홍구파의 노예한 대신들은 비웃음을 흘렸다. 북방 어천에서 소학이나 읽던 햇병아리가 무얼 하겠나. 며칠 대궐 공기 좀 마시다 겁에 질려 내려가겠지.
하지만 조광조는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출근 첫날부터 임금의 눈길을 가리는 간신들을 척결하라는 상소를 올리며 대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놀리는 빈틈이 없었다. 중종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홍구파 대신들에게 지쳐 있었다. 그런 왕에게 조광조는 구원자와 같았다. 중종은 밤마다 조광조를 따로 불러 경연을 열었다. 공식적인 공부 자리였으나 실상은 두 남자가 꿈꾸는 이상 국가에 대한 비밀스러운 설계였다. 정암, 그대가 말하는 나라에는 가난한 백성도 억울한 죽음도 없는가? 중종이 물었다. 조광조는 촛불 아래서 눈을 빛내며 답했다. 전하,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군주가 성인이 되어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면 법이 없어도 백성은 절로 따릅니다. 저는 전하를 요순과 같은 성꾼으로 만들고 이 조선을 도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중종은 조광조의 뜨거운 열정에 매료되었다. 왕은 그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조광조는 불과 몇 년 만에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사정기관의 수장인 대사원에 올랐다. 조정의 인사권과 비판권을 모두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조광조는 기득권의 상징인 과거 제도부터 손을 댔다.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는 진정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학문과 덕망이 뛰어난 선비들을 추천으로 뽑는 현량과를 전격 실시했다. 전국의 서원에 숨어 살던 청렴한 선비들이 정함이 길을 열었다. 며 한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대궐 안은 온통 흰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들로 가득 찼다. 홍구파 대신들은 이제 자신들이 소수파가 되었음을 깨닫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들이 궁궐을 서원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 자리는 어디 있단 말인가. 조광조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 반정 당시 억울하게 폐위된 중종의 첫 부인 단경 왕후신 씨를 복위시키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반정 공신들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홍구파는 물론이고 중종조차 그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조광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에 어긋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금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대궐뜰에 엎드려 지부상소 도끼를 옆에 두고 올리는 상소를 올렸다. 목이 잘릴지언정 옳은 소리는 멈추지 않겠다는 결기였다. 이 사건으로 조광조는 선비들 사이에서 조선의 자존심으로 우뚝 섰고 홍구파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 1순위가 되었다. 1519년 가을 조광조는 마침내 개혁의 정점이자 자신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중종 반정 공신들 중 공적이 허위로 조작된 76명의 공훈을 박탈하라는 위훈삭제 요구였다. 이는 홍구파의 돈주가 권력 기반을 통째로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남곤, 심정 등 홍구파 원로들은 이제 생존을 건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밤마다 밀실에 모여 음모를 꾸몄다. 조광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니 이제 그 하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겠군. 궁궐 담장 너머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조광조는 자신의 앞날에 어떤 피바람이 불어올지 예감한 듯 늦은 밤 홀로 스승이 준 소학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개혁의 불꽃이 가장 밝게 타오르던 순간 그 뒤편에는 이미 거대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1519년 김윤영 가을 한양의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개혁의 기치는 드높았으나 그 기치 아래서 조광조를 노리는 그림자는 짙어만 같다. 홍구파의 수장 남공과 심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위훈삭제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와 가문이 도련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인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어느 깊은 밤 궁궐 후안의 오동나무 잎사귀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나인들이 붓에 꿀을 묻혀 잎사귀마다 네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주초이왕. 벌레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잎사귀를 갉아먹었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나뭇잎에는 하늘의 계시인 양 구멍 뚫린 글자가 선명하게 남았다. 중종은 그 나뭇잎을 받아든 순간 손을 떨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몰아내라고 윽박지르는 조광조의 서슬퍼런 정의감이 이제는 자신의 왕자마저 위협한다는 의심의 싹이 자라났다. 정암, 그대는 진정 성꾼을 만들려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왕의 위에 서려 하는가? 왕의 혼잣말은 이미 차가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11월 15일 초겨울에 찬 바람이 경복궁 담장을 넘던 밤이었다. 조광조는 홍문관에서 늦게까지 글을 읽고 있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투영된 그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대나무처럼 곧았다.
그때 고요를 깨는 군화 소리가 복도를 메웠다. 전하의 밀지다. 죄인 조광조를 압송하라.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조광조는 당황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믿었던 왕, 자신과 밤새도록 도학을 논하며 눈물을 흘렸던 중종이 직접 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사간원과 사헌부의 젊은 선비들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전하, 정함은 사심이 없나이다. 이 나라의 기둥을 꺾지 마소서. 하지만 중종은 문을 굳게 닫았다. 그는 병풍 뒤에 숨어 자신이 키운 사냥개를 스스로 죽여야 하는 사냥꾼의 비겁한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조광조는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며 멀리 보이는 편전을 돌아보았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곳엔 이제 권력의 비린내만 가득했다. 조광조는 전라도 능주로 압송되었다. 그가 머물게 된 유배지는 사방이 거친 돌밭인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한때 조선의 모든 선비가 우러러보던 기린아는 이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대역죄인이 되었다. 유배지의 밤은 혹독했다. 조광조는 얇은 혼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스승 김갱필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정함 고요한 바위가 되어라. 하지만 그의 가슴속 바위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대동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유배지 근처의 아이들이 그를 보며 노래를 불렀다. 대나무 꺾였네, 길이나 죽었네, 우리네 농사 누가 살펴주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광조는 피눈물을 쏟으며 땅바닥에 글을 썼다. 그것은 임금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짐에 대한 통곡이었다. 12월의 어느 날 능주의 들판에 흰 눈이 흩날렸다. 멀리서 임금의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조광조는 직감했다. 오늘이 자신의 의를 완성하는 날임을. 그는 정가락의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사약을 들고 온 금부도사는 차마 사발을 내밀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조광조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그를 다독였다. 그대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만 이 사발에 담긴 것이 전하의 진심인지 아니면 간신들의 도끼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네. 그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향해 4번 절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절명시를 써 내려갔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하였고 첫 구절을 적을 때 이미 그의 눈물은 종이를 적셨다. 그는 사약 사발을 받아들었다. 검고 탁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조광조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보았던 한양 저동의 하얀 서리와 스승 김갱필의 맑은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 조선의 하늘이여.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하얀 도포는 붉게 물들었고 그 핏자국은 눈밭 위에서 마치 붉은 매화처럼 피어났다. 38배의 짧은 생, 조선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청년은 그렇게 차가운 이방의 땅에서 져버렸다. 조광조가 죽은 뒤 홍급파들은 승리의 술잔을 높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광조라는 한 남자의 죽음은 조선의 선비들에게 거대한 정신적 파도를 일으켰다. 그의 시신은 거두어질 때까지도 눈을 감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흘린 피는 능주의 흙 속으로 스며들어 훗날 그 자리에 수만 그루의 대나무 숲을 이루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조광조가 외쳤던 의를 세우라 는 사자호처럼 들렸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조광조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의 선비들은 하나둘씩 중앙정계로 복귀했다. 그들은 가슴속에 정함의 이름 석자를 훈장처럼 달고 있었다. 비록 조광조의 몸은 부서졌으나 그의 뜻은 사림이라는 거대한 숲이 되어 결국 조선의 500년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다. 비극은 끝났으나 전설은 시작된 것이다.